이웃집 할아버지. 이웃집에 노부부가 살았다. 매츠거 씨 부부였다. 매츠거 씨는 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휠체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 가끔 봄이 오면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몇 발자국 걷기도 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탓인지 심보가 고약했다. 누나 캐럴과 나는 그분께 질문을 했다가 면박당하기 일쑤였다. 매츠거 씨는 언제나 경계태세를 갖추고 우리를 노려보았다. 어린 우리들에게 휠체어는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휠체어에 대해 무엇이든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함으로 매츠거 씨의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편찮으신 것에 개의치 않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지팡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했다. 감히 우리 집 안에 발을 들여놓다니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내 정원을 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잔디를 다 망쳐놓고 꽃을 꺾다니 어디 가만두나 보자. 그는 기회만 되면 아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나 손상, 그로 인한 피해의 목록을 열거했다. 누나와 내가 매츠거 씨의 화를 돋우는 원인은 그 집의 경계선 때문이었다. 사실상 그 경계는 뚜렷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캐럴과 내가 공놀이를 하고 있으면 매츠거 씨는 자기 집 식당에 앉아서 창문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내가 높이 날아오르는 공을 잡으려고 우리 집 마당 뒤로 가면 매츠거 씨는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외쳤다. 야,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내 집 경계에서 썩 나가지 못하겠니? 화를 잘 내는 매츠거 할아버지는 마치 경계선을 사수하려고 사시는 것 같았다. 늘 독수리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그래서 나는 은근히 할아버지가 화내기를 기대하면서 경계선 가까이 접근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꼬마인 내 미끼에 늘 걸려들었다. 9살 배기 꼬마가 그런 신나는 도전을 어찌 거절하겠는가. 매츠거 부인은 작고 연약한 할머니인데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화를 잘 내지는 않았지만 귀가 어두웠다. 확성기 대용으로 고무로 만든 검고 큰 나팔을 들고 다녔다. 매츠거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면 진땀을 뺐다. 특히나 참을성 없는 아이에게는 고통이었다.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 막대기만큼 큰 폭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한 개 25센트 하는 그 폭죽을 우리는 대포 폭죽이라고 불렀다. 특별한 때 아버지는 폭죽을 여러 개 사서 터뜨릴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상을 줄 일이 있으면 폭죽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감독 아래 당신의 지시에 따른다는 약속을 한 뒤였다. 폭죽이 터지기 전에는 손으로 귀를 막으라고 했다. 어느 해 독립기념일에 형은 아버지가 산 폭죽 중에서 4개를 몰래 빼내어 내게 감추라고 건넸다. 나는 폭죽을 차고 뒤쪽에 감추었다. 아버지의 감독을 받으며 폭죽을 터뜨린 그 다음 날 밤에 형과 나는 우리끼리 몰래 폭죽을 터뜨릴 좋은 장소를 물색했다. 집 근처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아버지가 폭죽 소리를 듣고 어디서 난 것인지 알게 될 테니 우리 집 뒤에 조금 떨어진 공터로 나갔다. 공터에는 매츠거 씨의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우리는 장작더미 뒤쪽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폭발음도 막아주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폭죽을 터뜨리는 걸 볼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장작더미 틈새에 폭죽 하나를 설치했다. 그때 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나머지는 한 번에 터뜨리자. 그러면 폭죽 소리가 대단할 거야. 우리는 나머지 3개를 서로 엮어 도화선을 하나로 꼬아 장작더미 옆에 설치했다. 나는 도화선 끝에 불을 붙이고 공터를 지나 숲속으로 달려가서 납작 엎드렸다. 꽝꽝꽝. 귀가 먹먹할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매츠거 씨의 장작더미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장작개비 한 개는 공중을 날아서 그의 집 잔디밭을 가로질러 아래층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 물론 유리창은 박살이 났다. 2개는 우리 집 지붕까지 날아간 것을 나중에야 발견했다. 장작더미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우리 집 닭장을 향해 달려가면서 아직도 장작더미가 계속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형은 반대쪽으로 달아났다. 우리 집 뒷문과 매츠거 씨의 뒷문이 동시에 열렸다.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폴 어디 있니? 매츠거 씨도 당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저 망나니가 장작 나른 값을 주지 않았다고 내 장작더미를 다 날려버렸어.
그는 창문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확인하려고 절름거리며 창문 쪽으로 갔다. 녀석은 단단히 혼이 나야 해. 유리창 값은 변상을 받아야겠어. 아버지가 뒷문으로 나오며 말씀했다. 내 아들이 그랬는지 어떻게 아세요? 매츠거 씨는 매섭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오? 당신 방금 나와서 아이를 부르지 않았소? 알았어요. 아버지는 더는 말다툼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았다. 내가 몰래 내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다. 폴, 이리 들어와라. 나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신 거실로 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물으셨다. 네가 매츠거 씨의 장작더미를 날려버렸니? 그게 예. 매츠거 할아버지가 장작 나른 값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포 폭죽을 하나 찾았거든요. 나는 형이 폭죽을 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거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내 말을 믿어주었고 내가 저지른 일을 묵인해준다는 뜻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신문을 보셨다. 나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씀하셨다. 너 내일 매츠거시 장작더미를 다시 쌓아드려라. 그리고 유리창 값도 내 용돈에서 변상해드리고. 알았지? 예, 아버지.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아버지가 다른 말씀을 하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떴다. 아버지는 대포 폭죽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다. 형은 창문을 타고 몰래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매츠거 할아버지는 우리 집과 당신 집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먼저 경계선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금방 자라서 나뭇가지가 우리 집 지붕 위로 뻗었다. 그리고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둘렀다. 할아버지는 탱자나무를 아주 반듯하게 손질하여 마치 벽같이 만들었다. 봄이 되면 복숭아꽃이 만개했다. 매츠거 할아버지는 자기 조카인 로널드 아저씨를 시켜 나무에 올라가 꽃을 따게 했다. 매츠거 씨는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을 많이 따내야 나중에 크고 맛있는 복숭아가 열린다고 믿었다. 한 가지에서 꽃을 20여 개 정도만 남겨놓았다.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열리자 그는 뜰에 나와 가지마다 열매가 몇 개 달렸는지 일일이 세어서 노트에 적어놓았다. 만약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내게 저주를 퍼부을 작정이었다. 그는 분주하게 나무 아래를 오가며 땅바닥에 떨어진 복숭아가 있는지 살폈다. 복숭아가 떨어지면 지팡이로 찔러보고 노트에 기록했다. 여름이 지나면서 복숭아는 점점 굵어지고 노랗게 익어갔다. 그는 매주 정확하게 나무에 달린 복숭아 개수를 세었다. 근데 복숭아가 다 익어갈 무렵 복숭아 한 개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다. 복숭아는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따먹을 정도는 되었다. 그날 저녁에 뒷문을 통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먹었다는 것이다. 내가 저 녀석을 유치장에 집어넣고 말 거야. 더는 저 녀석이 복숭아를 훔치지 못하게 할 테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어머니와 나한테 다 들릴 정도였다. 어머니는 내게 복숭아를 훔쳤느냐고 눈빛을 보냈고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다. 말없는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나를 믿으신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가 문을 닫으며 말씀하셨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폴이 한 짓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 폴이 그랬어요. 폴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 노인네가 폴을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나를 쳐다보았다. 사실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매츠거 씨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마.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내게 2층으로 올라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매츠거 씨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매츠거 씨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절름거리며 다가와 지팡이를 흔들었다. 매츠거 씨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벌을 내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버지는 죄 없는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나는 주로 닭장 뒤에 서서 두 어른들이 탱자나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낄낄거렸다. 복숭아가 다 익자 매츠거 씨는 조심스럽게 복숭아를 모두 수확해서 지하실로 옮겼다.
이제 더는 복숭아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나는 형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매츠거 씨는 평소처럼 우리가 당신 집 경계선을 넘는지 지켜보려고 식당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잘못 던진 공이 그만 지붕에 올라가서 빗물바지 처마에 걸렸다. 형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형이 받으라고 하면서 공을 던졌다. 나는 공인 줄 알고 받았다. 그런데 그건 공이 아니라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였다. 한참 동안 그 복숭아를 보다가 그것이 어떤 복숭아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따먹었다고 매츠거 할아버지가 주장한 바로 그 복숭아였다. 복숭아가 지붕 위에 떨어져서 빗물바지 처마에 걸려 햇살을 받아 공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었다. 그 복숭아를 보니 여름 내내 매츠거 할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 떠올라 새삼스럽게 분했다. 나는 복숭아를 들고 아직도 창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나는 손을 내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의 그 빌어먹을 복숭아가 여기 있네요. 나는 복숭아를 창문을 향해 던졌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시자 매츠거 씨는 아버지를 뒷마당으로 불렀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아이인지 장황하게 연설을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를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것 때문에 여름 내내 소리치면서 애를 들볶았습니까? 아버지는 깨진 유리창 너머로 그 복숭아를 던지며 말씀하셨다. 그 잘난 복숭아 도로 가지고 가서 실컷 잡수시지요. 아버지는 내게 다가오면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유리창 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에선 개를 한 마리 키웠다. 이름이 프린스였다. 프린스는 그냥 개가 아니라 내 친구였다. 복슬복슬한 털에 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간 잘생긴 녀석이었다. 늘 나를 졸졸 따라다녔고 나도 그 개를 엄청 좋아했다. 매츠거 씨의 조카인 로널드 아저씨는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릴 때부터 숙부인 매츠거 씨 집에서 자랐다. 군인이 되기 전에는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녀서 나는 로널드 아저씨를 자주 보지 못했다. 그가 참전하러 프랑스로 떠나기 전 휴가를 얻어 집에 왔다.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장교복 차림이었다. 나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의 옷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들어가니 로널드 아저씨가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로널드 아저씨가 프린스를 전쟁에 보낼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신다.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프린스는 제 개예요. 전쟁에는 절대 안 가요. 가면 독일인들의 총에 맞아 죽을 거예요. 로널드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엔 프린스 같은 좋은 개가 필요해. 개는 전쟁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단다. 프린스는 적십자 개로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야. 그가 아무리 설득해도 내 허락 없이 프린스가 전쟁터에 갈 수 없었다. 로널드 아저씨는 계속 나를 설득했다. 프린스도 군인처럼 진짜 군복을 입게 된단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저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온몸에 멋있는 망토를 두르게 되지. 양쪽에 적십자라고 크게 적힌 망토야. 프린스는 부상당한 군인들에게 의약품을 나르게 될 거야. 독일 군인들도 걔가 두른 망토에 있는 적십자 표시를 보면 절대 쏘지 않을 거야. 결국 나는 설득당했고 로널드 아저씨는 며칠 후에 프린스를 데리고 떠났다. 프린스를 보낸 것이 무척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나는 학교 친구들에게 내 개가 적십자의 개가 되어 참전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프린스가 프랑스에서 싸우면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로널드 아저씨가 떠난 지 2달 후 그는 우리에게 프린스가 프랑스 전선에서 죽었다는 편지를 보냈다. 아, 불쌍한 프린스, 말도 못하는 녀석이 결국 그렇게 죽다니. 나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울었다. 나는 프린스가 죽으면서도 독일 장교의 발을 물어 뜯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매츠거시 집에 전보 한 통이 날아왔다. 로널드 아저씨가 전사했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많은 시간을 매츠거 부인과 함께 보냈다. 매츠거 씨는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면서 뒷마당에 자주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린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매츠거 할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안 됐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젖어 있었다. 그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프린스도 죽었대요. 그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래, 나도 안다, 얘야. 그가 손에 너무 힘을 주어 어깨가 아플 정도였다. 이제 나는 그가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는 작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 뿐이었다.